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대소설론 제2강입니다. 자, 오늘 제2강에서는 바로 이제 이 소설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구조는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와 어떤 서술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설의 구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를 펴보시면 서사성과 중개성이라는 말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첫째 줄에 20페이지에 이 소설은 다양한 서사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성적 혼합체다 이렇게 나왔죠. 서사 전통이 이제 있다는 거죠.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스콜스와 켈로그의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교훈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낭만적인 요소, 뭐 모방적인 요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서사성이 나는데,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서사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경험적인 서사가 있고요. 경험적 서사. 또 하나는 허구적 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적인 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험이죠. 그러니까 사실과 경험 이런 것을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허구적인 서사는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사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사성이라는 것이 이제 그 특징인데, 결국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의 서술에다가 상태의 서술이죠. 이런 것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서사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서사 장르는 영화, 만화, 또 연극, 뮤지컬, 심지어 뭐도 있을까요? 15초짜리 광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사 장르가. 그러니까 15초 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2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죠.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이야기는 사건을 특별한 의도에 따라 재현한 것이다. 그래서 육하 원칙 나왔죠. 세 번째 줄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진술을 서사라고 한다. 내러티브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경험적 서사와 그다음에 허구적 서사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2쪽 넘겨보시면 이제 거기 율리시즈라고 하는 제임스 조이스의 작품의 이야기죠.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는 두 인물의 하루 동안의 경험을 다룰 뿐이지만 삶과 죽음 등 보편적인 주제부터 대도시의 생활상, 당시 아일랜드의 시대상 등을 실험적인 형식에서 이제 아우르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22페이지에 나오는 의식의 흐름 기법. 영어로는 이제 이걸 스트림 오브 컨셔스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의 경험을 이제 쭉 썼는데 엄청 길게 쓴 작품이 바로 그 제임스 조이스의 울리시즈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이야기는 거기 22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현실의 바탕을 두고 그럴듯하게 꾸며낸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차별성은 중개성에 있다 나왔죠. 마지막 줄에 밑줄 치세요. 누가 어떻게 진술하는가? 중개성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성 23쪽이죠. 누가 어떻게 진술하느냐? 첫째 줄에 보면 특정한 매체에다 밑줄 치세요. 특정한 매체. 이게 바로 이제 언어죠, 언어. 특정한 매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자, 거기 밑에 이제 이역녀가 나오고 있죠. 박스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이 소설과 이제 시곡의 차이점, 소설은 간접적인 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필기하세요. 희곡은 직접 제시라고 볼 수 있어요.
직접 제시. 왜 그러냐면 이 희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전달하는 뭐가 없습니까? 이 중개자가 없어요. 중개자가 없습니다. 물론 희곡에서도 이제 중개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소설적인 요소를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 가져온 거지 희곡 자체가 어떤 중개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이영렬한 작품에 보면 그 가로 안에 있는 이게 이제 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인물들이 연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치를 벌써 차리고 간이 털컥 내려앉는 소리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서술자가 나오는 경우는 소설을 모방한 것이다. 연극의 서술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소설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왔죠. 인용한 부분은 전체 3막 중 1막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영녀가 매음죄로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는 대화나 행동으로만은 알 수가 없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는 둘째 줄에 서술자가 필요에 따라 전후 맥락을 설명할 수 있죠. 인물의 속마음, 벌어질 사건을 기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설 텍스트의 구조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소설 텍스트는 이제 서사성과 중개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 그 박스에 보면 그래서 이야기의 차원에서 서사성이고 그러니까 이야기 이럴 때는 그 서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서술 행위에 초점을 둔다면 이런 건 중개성이라는 거죠. 중개성. 그러니까 중개성은 어떤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의 차원에서는 스토리와 서사담화라는 게 있어요. 이 스토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스토리라는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선택된, 창조된 그러한 그 뭡니까? 사건의 시간적 연쇄죠. 시간적 연쇄. 시간적 연쇄란 말이 좀 어려우니까 순서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 이거 순서고. 자, 두 번째, 이것의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소설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런 소설적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그런 줄거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작품을 읽고 독자가 이해하고 상상한 그런 결과죠. 이것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거기 26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거기 이제 셋째 줄에 소설의 소재로 삼기에 적절한 것으로 선택된 사건의 시간적인 연쇄, 체인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줄거리를 스토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줄거리를 소설로서 이야기가 되도록 변형한 것이 서사담화다. 그래서 밑에 소설 텍스트의 구조에 보면 이야기에 이제 스토리와 서사담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으시면 이야기는 스토리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야기는 꼭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라는 게 이제 A집합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 속에 스토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야기 속에 서사 담아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그 27쪽의 둘째 줄에 보면 스토리는 거기 밑줄 치세요. 작품을 읽은 독자가 이해하고 상상한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이 또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치세요. 스토리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든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든 한 개 이상의 사건이 연쇄되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와 이제 뒤에서 좀 배우시겠지만 플롯의 차이가 뭐냐면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 이런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왕이 죽었다. 왕이 죽었다.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죽었다. 그 슬픔으로 왕비가 죽었다. 이러면 이건 플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말 들어보셨죠? 그 원인과 결과, 인과. 그런 이 플롯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자,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why의 의미가 강한 거죠.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이 스토리 같은 경우는 next,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밑에 나온 건 여러분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28쪽에 보면 박스가 있죠. 이 소설이라는 것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죠. 처음부터 끝까지 일련의 사건, 그러니까 하나의 연속적이라는 거죠. 일련의 사건. 그래서 만들어요. 자기가 서술하고자 하는 사실 가운데서 어떤 사실들만을 연대순으로 잘라내서 선택을 하죠. 이게 이제 일종의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소설가는 이제 그 스토리를 미리 예측된 상대, 이걸 이제 내포 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정도에 가서는 이렇게 웃을 거야, 이렇게 울 거야. 이게 내포 독자예요. 내포 독자. 이게 기대 수준에 맞춰서 흥미롭게 끌어가죠. 그래서 몇 개의 사건을 감추고 지연시키기도 하죠. 자, 근데 이제 내포 그 독자가 있고 또 내포 작가가 있어요. 내포 작가. 내포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포 독자는 미리 예측이 된 대화 상대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포 독자와 내포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왕건이라고 하는 태조 왕건이라는 작품에서 이 궁예를 담당한 주인공이 너무 연기를 잘해요. 원래는 일찍 스토리에서 끝나야 되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막 뭡니까? 나중에 독자들이 더 오래 하도록 만들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작가가 또 글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내포 독자와 내포 작가는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그 28쪽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박스에서 한 5, 6줄 내려가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심스럽지만 점차 실마리가 풀리면서 갈등이 해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29쪽에 한 5째 줄 내려가면 이야기 행위 주체로 선택한 인물들을 형상화, 인물 형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바로 김동인의 그 뭡니까? 인형 조종설이죠. 김동인의 인형 조종설. 이 김동인이라는 작가는 인형을 조종하는 거와 똑같다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작가의 뜻과 상관없이 알아서 조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형 조종설이죠. 우리가 이제 어항에 금붕어를 키워요. 그러면 금붕어가 뭡니까? 어느 정도로 흘러가도록 형상을 만들고 산소도 넣어주고 먹이도 넣어주고 이렇긴 하지만 물고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하는지는 물고기의 마음이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이제 의도적인 고유의 미적 의도에 따라 재배열하고 플롯 나왔죠.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창조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박스에 이야기는 스토리가 있고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 소설에 3요소가 있어요. 이 소설의 3요소가 뭡니까?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주제, 구성, 문체고 이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있죠. 자, 이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쉽게 여러분이 외우시는 방법은 이게 주죠, 구, 문이죠, 인사, 배죠. 사람이 죽으면 인사를 배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사 담아하는 인물 형상화, 인물을 구체적으로 창조한다고 그랬고, 플롯 하면 재배열하는 거고, 이야기 세계를 창조한다.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전달할 때에도
누가 어느 위치에서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심리적 양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7째 줄에 보면 어조란 말이 있는데요. 지난 글씨로. 이건 이제 영어로 톤이라고 그래, 톤. 어떤 어조로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둘째 줄에 주네트는 텍스트의 인식 주체가 어떤 대상을 지각해서 인식하는 행위를 초점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초점화의 주체를 초점 서술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1쪽에 보면 거기 이제 이야기와 서술 행위가 있죠. 이야기에는 스토리, 인물, 사건, 배경, 서사담화. 자, 근데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측면이라는 거죠. 내용. 그다음 서술행위는 서술자, 시점, 초점화, 어조, 거리, 이건 표현면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3번의 이야기의 경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액자 소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액자 소설 영어로 프레임 나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이죠. 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김동리의 무녀도 같은 것이 거기 나오죠. 31쪽 밑에 둘째 줄 무당인 모아와 기독교인 되어 돌아온 아들 우기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소설의 처음을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모아와 우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서술자인 나는 집에 있는 무녀도 그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이제 이 얽힌 이야기를 한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 어떤 나그네가 딸을 데리고 와서 머물다 갔는데 그 소녀가 남긴 그림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액자 소설은 뭡니까?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자, 밖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운몽을 이야기한다면, 자, 구운몽을 이야기한다면 원래 이제 뭡니까? 외화가 당연히 성진이죠. 성진이 인간 세상 꿈을 꾸면서 양소유가 됐죠. 다시 꿈에서 깨어서 성진이 됐죠. 자, 그래서 외화는 성진이고 내화는 양소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액자 소설은 거기 33쪽에 보면 액자 소설 이야기 나오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처럼 액자 소설은 바깥 이야기와 안 이야기로 구성되고 종결부가 닫힐 수 있고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녀도처럼 외화, 내화로 끝날 수 있어요. 원래는 외화, 내화, 다시 외화로 가는데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자 소설의 대표적인 예가 김동인의 광염소나타 또는 광화사 이런 게 다 그 액자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자 돌림을 한 것이다. 그 액자 소설이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박스에 보면 독자는 이제 내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놨죠. 이 박스에. 그러니까 이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는 바로 이제 내포 작가를 의미하는 거죠. 내포 작가가 독자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다. 도회를 떠난 교회에 어떤 강변에 두 노인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술자와 피서술자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4쪽에 보면 내가 이야기하려는 34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K씨죠, K씨.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K씨는 음악 비평가라는 거죠. 천분이 많은 음악가였다. 이런 이야기. 자, D번은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놨죠? 제가는 백성수가 K씨에게 하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죠. 내포 작가가 있고 두 노인의 대화가 있고 K씨의 이야기 속에 다시 백성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메타픽션과 하이퍼픽션이 35쪽에 나오는데 이 메타라는 것은 about의 뜻이에요. about. 뭐에 대하여. 그러니까 메타픽션은 소설에 대한 소설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쪽에 메타픽션에서 한 7, 8, 두 번째 단락에 내려가면 작가가 계속해서 자신이 작품을 써가는 과정을 노출시켜요. 허구성을 드러내요. 자, 이게 이제 메타픽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의 작품들이 이제 메타픽션인 경우가 많죠. 이상, 종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날개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메타픽션에는 자기 반영성이 있다는 거죠. 셀프 리플렉서빌리티. 우리가 이 리플렉서브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 이제 동사로 하면 리플렉트가 있죠. 이 리플렉트는 이제 반사하다, 그다음에 뭡니까? 반영하다, 반성하다. 이렇게 반반반이죠. 반자돌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나의 삶을 반영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하이퍼픽션이 나오죠. 하이퍼픽션. 자, 하이퍼픽션이라는 것은 링크 기술을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하이퍼 이 텍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하이퍼 그 텍스트 픽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텍스트에 단락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텍스트에 단락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뭡니까?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의 소설이 있겠죠? 그 하나의 소설 속에 뭐 수십, 수백 가지의 줄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하이퍼 텍스트 픽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죠. 예전에 그 인생극장이라는 그 게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 할 수 있어 그러죠.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공 A를 선택할 때와 B를 선택할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하이퍼 픽션의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하이퍼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도, 초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소설의 형태를 초과한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 하이퍼 픽션에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 하이퍼 픽션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 픽션은 우리가 뭐 A, B, C, 뭐 D, E, F가 있으면 A가 뭐 F로 갔다가 F가 D로 갔다가 D가 C로 갔다가 막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이퍼 픽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픽션과 하이퍼픽션을 조금 비교하고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픽션과 하이퍼픽션이죠. 자, 이걸 비교를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픽션, 하이퍼픽션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일반 소설은 어때요? 이미 완결된 이야기죠. 그것을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세계는 어딘가에 존재하죠. 자, 메타픽션은 그런 뭡니까? 이거는 이야기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설의 허구성도 노출시키고 또 창작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 착각.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건 뭡니까? 이야기의 세계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야기 세계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